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쉬운 회계 원리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두 번째 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을 비교해서 보았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 어렵고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해봐야지만 늘어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이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 이런 원리로 문제를 푸는구나 하는 것만 알아가셔도 일단 한 걸음을 내디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이 부분 안 봐주면 또 서운하죠. 여기 유동자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요. 유동자산은 1년 내에, 유동자산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하고요. 비유동자산은 반대로 1년이 넘어가는, 현금화가 되려면 1년이 넘어가는 자산들을 말합니다. 이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배우고 있는데요. 투, 유, 무, 기 앞글자 따서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투자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용으로 라는 단어들이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이 있었고요. 유형자산은 영업용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지만 형태가 있다 없다로 갈려요. 그리고 이 외의 것들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리창이 깨져 있죠. 뭔가가 깨져 있는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건물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건물을 관리를 하는데 창문이 깨진 거예요. 그럼 이 창문이 깨진 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렇게 창문이 깨진 것은 고친다고 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뭔가 더 좋아지지는 않죠. 그냥 유지하고 보수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로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기사에서 사진을 따온 건데 여기 이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로 뉴스 기사에 났던 그림이거든요. 여기 이런 2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증축하여서 5층까지 올리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 오래된 건물의 매력을 살리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요즘 뭐랄까 건축 트렌드? 요즘 그렇게 많이 카페들도 나오고 음식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금액이 엄청 많이 들겠죠. 엄청 많이 드는데 여기 그 앞에 유리창이 깨진 것과는 다르겠죠. 이건 수선비로 처리하기에는 정말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2층짜리 건물에 3층이나 더 올리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을. 취득 후 지출이라는 건 취득은 구입했다라는 소리죠. 취득한 다음에 후에 지출, 돈이 나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바로 취득 후 지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취득 후 지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건물이 증축되는 경우 2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올리는 경우 그럼 선생님이 돈도 많이 들고 이 자산의 가치도 2층짜리 건물일 때보다 5층짜리 건물일 때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 자산에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또 아까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런 경우 그냥 좀 간단하게 유지보수하는 정도 그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유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유지. 그러니까 뭔가 더 나아지지 않고 현상 유지라는 거죠.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미래 경제적 효익.
근데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미래에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득.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거는 유리창을 고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건물을 증축하는 걸까요?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죠. 나에게 가치를 가져오진 않죠. 유리창을 고치는 것이. 그래서 여기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잘 보이지 않네요. 검정색으로 써볼게요. 자본적 지출 이라고 불러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요. 자산을 증가시켜요. 앞글자 지금 따서 보시면 되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그 자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용연수의 연장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내용연수라는 거 잘 봅시다. 이 내용연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컴퓨터를 샀어요. 그럼 이 컴퓨터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5년 정도가 이 아이의 가치를 다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정해놓아 봅시다. 그럼 이 5년 동안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5년 후에 폐기를 하든지 중고 제품으로 판매를 하든지 하게 될 텐데 이 5년이라고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내용연수입니다. 기업에서 이 물건은 이 정도 사용할 거야 라고 연도, 기간을 정해놓은 것을 내용연수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사례, 냉난방기 설치, 승강기 설치, 피난시설 설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런 사례들이 위주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그 자산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예를 들자면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차변에 증가시키는 쪽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례로 해서 분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분계에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례도 잘 봐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원상회복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현상유지, 보수를 위한 지출. 이게 바로 유리창 깨진 거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적 지출입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자산을 증가시킨다 했죠. 수익적 지출은요. 수선비로 처리해요. 그래서 앞글자가 같이 얘도 통한다라고, 수익적 지출, 수선비다라고 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산의 현상 유지, 능률 유지예요. 그리고 이런 예시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게 건물의 도색, 아파트 새로 칠하는 거, 겉에 다시 칠하는 거, 그리고 벽의 도색, 파손된 유리 교체, 고장난 부품 교체, 형광등 수리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되고요. 회계 처리는 수선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게 돼요. 간단한 것들, 유리창, 형광등 수리, 뭔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거 예시 한번 보고 가야 하는 관련 문제 한번 보시고 좀 더 감을 잡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실제 분계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선 힌트를 줬어요.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뭔가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걸로만 인해도 사실 이거 자본적 지출이구나 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와 승강기를 설치하고 모든 비용은 당좌수표로 지급하다. 냉난방기와 승강기가 이 자본적 지출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비용은 당좌수표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수표는 어떻게 알아 있어요? 대변에 당좌예금 회계 처리하라 했죠? 그래서 모든 비용이 당좌수표라고 하니까 당좌예금 대변에 써주고 5천만 원. 그리고 나서 차변에는 내가 이 주어가 뭐예요? 건물의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거죠. 그리고 이건 자본적 지출이라 했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을 증가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건물 5천만 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좀 괜찮으신가요? 이 부분 이렇게 취득 후 지출
그래도 자격증에서도 자주 나오고 회계원리에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늘 유형자산이랑 같이 좀 관련된 분계 처리를 보는 건데요. 방금까지 배웠던 건 지금 유형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추가로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형자산은요, 감가상각이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해주어야 합니다. 아까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요, 제가 이 감가상각을 예시를 들 때 늘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이 미술을 전공하려 했었거든요. 자, 자동차. 늘 얘기하지만 전 미술을 전공하려 했어요. 자, 자동차가 1년짜리 자동차가 있고 10년짜리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같은 종류의 차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년짜리는 좀 더 반짝반짝 하겠죠. 엄청 표현을 잘하죠. 그리고 10년짜리는 좀 낡고 냄새도 날 거예요. 이게 바로 10년짜리 자동차랑 1년짜리 자동차인데 둘 다 구입했을 때 5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과연 1년짜리 자동차와 10년 된 자동차가 둘 다 똑같이 5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당연히 어떤 가치가 더 떨어진다 생각해요. 10년짜리가 더 자동차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회계장부에서 이 자동차들을 구입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자동차의 가치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계속 얘네 그 자동차의 가치는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계속 50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나 경제적 가치의 감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자산들은 다 그렇겠죠. 그런 감소들을 표현을 해주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언제 해주냐면 늘 결산 시에 장부금액에 반영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산이 몇 월 며칠이에요? 보통은 다 다르긴 하지만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결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장부금액에 반영시키는 거고요. 얘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땅이 오래된 땅이나 새로 만들어진 땅 이런 거 없죠. 그냥 토지는 땅일 뿐이에요. 그 땅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건 꼭 회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가치가 떨어진다,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일상적인 용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거죠. 그 재산에 유형자산에서 배웠었는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를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물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설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에는 3요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3요소는요, 그냥 뭐랄까 달달 외우지는 않더라도 이게 뭔지는 반드시 파악하고 계셔야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취득 원가는 말 그대로 내가 구입할 때 당시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입할 때 그 매입 금액뿐만 아니라 그때 구입 당시의 부대 비용 있죠. 선생님이 유형자산은 전부 다 이 취득원가가 매입 원가뿐만 아니라 같이 든 수수료나 아니면 세금 이런 거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다 포함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합친 게 바로 취득원가입니다. 취득, 내가 구입한 원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 이 정도 사용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추정 사용 연수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용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거. 그리고 나서 잔존 가치는 뭐냐면 이 감가상각이 전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내용 연수 사용하기로 한 날짜가 끝나고 나서
추정 잔액, 남아있는 잔액이라고 쓸게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에 이 자동차의 내용 연수가 10년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10년 쓰고 나서 이제 이 10년 후에 이 자동차의 남은 가치는 얼마인가? 예를 들자면 500만 원짜리였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얘의 가치는 10만 원 정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잔존 가치예요. 이 감가상각은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분개하시고 계산하실 때 훨씬 편합니다. 감가상각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어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너 얼마를 깎을 거니? 라는 거죠. 이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뭐 예를 들자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된 내용연수에 걸쳐 회계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좀 줄임말로 정해진 액수를 줄임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액수를 줄임말이다. 그래서 정액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액법은 공식이 있어요. 정액법의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달달 외우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냥 식 써놓고 문제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정액법이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감가상각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격증 시험에서도 그 중에서도 정액법이 10문제 중에서 8, 9문제는 정액법으로 나온다. 2급 수준에선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률법인데요. 정률법은 약간 정액법보다는 난이도가 있어요. 정액법은 정해진 금액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똑같습니다. 올해 3만 원 깎았으면 내년에도 3만 원만큼 같이 깎고 그 내후년에도 3만 원만큼의 가치를 깎는 거예요. 근데 정률법은 달라요. 그래서 볼게요. 경제적 효익이 내용연수 기간에 체감한다는 가정 아래 초기에는 여기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경제적 효익 가치가 그냥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가 이제 연수 기간에 따라 5년 뭐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이런 기간 안에 점점 많이 이렇게 체감하면서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가정하에 초기에는 많은 금액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이랑 비교해서 정률법은 금액이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매년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정액법은 딱 한 번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좀 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률법에는 정해진 상각률의 줄임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률법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잔존가치랑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게 다르고요. 내용연수와 정률이라는 게 다릅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소개드렸던 정액법과 정률법은 이 감가상각의 금액이 얼마이냐 계산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계 처리해야죠. 그 회계 처리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법은 말 그대로 감가상각비를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에요. 간접법은 직접 차감하는 대신에 그 가치를 깎아주는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의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감가상각은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아까 예시를 들었던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봅시다. 1년 된 자동차와 10년 된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의 가치를 1년에 한 번씩 떨어뜨려 주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법은 대변에 직접적으로 그 자산을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를 직접 깎아서 없애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간접법은 그런 차량 운반구 비품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신 써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분개 한번 보시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글씨가 잘려서 제 선생님이 좀 썼어요. 좀 어설프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0만 원에 취득한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정액법이라는 건요, 감가상각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얼마의 감가상각비를 금액 계산할 건지를 정하는 거고요. 여기에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식을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정액법은요, 취득원가에서 지금 잔존가치, 남아있는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이거 두 개 먼저 빼주시고 나누기 내용연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식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계산하시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취득원가는 2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잔존가액은 여기에 0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0원을 빼주시면 200만 원에서 0을 빼면 200만 원이죠. 나누기 내용연수는 5년이기 때문에 5로 나눠주십니다. 그러시게 되면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40만 원으로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금액이 40만 원으로 정해진 거고요. 이걸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이용해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가치를 떨어뜨려 주는 건데 방금 구했어요. 가치가 얼마가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40만 원이 떨어졌다 했죠. 차변에 감가상각 비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헷갈릴 때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대신 그리고 간접법에도 감가상각비 40만 원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정과목, 대변의 계정과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직접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치를 직접 깎아준다고요. 지금 깎아줄 자산의 주제가 비품이죠. 그래서 대변에 비품이라고 해주시고 40만 원 이렇게 깎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간접법은 이 비품이라는 계정과목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줘요. 또는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40만 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쌓여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여 있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좀 연도가 지나서 이 건물의 가치가 이 정도 깎였다. 129만 5천 원만큼 가치가 깎였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정률법은요, 취득원가에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잔존가치가 아닌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신 다음에 나누기가 아닌 곱하기 정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금액이 나오고요. 이걸 대입을 그대로 해보면 취득원가는 여기에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 129만 5천 원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정률은 상각률은 0.259라고 나와 있으니까 를 해주시면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대신 계산을 해왔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95만 9,595원이 나옵니다. 이 감가상각 금액으로 분계를 해볼게요. 직접법으로 해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95만 9,595원 계산한 게 나오고요. 직접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직접 깎아주면 된댔죠. 여기에서의 주어는 지금 건물입니다. 건물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건물의 가치를 95만 9,595
95원을 깎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법은요, 차변에 감가상각 비, 제가 지금 줄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95만 9,595원이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간접법은 어떻게 해주라고요? 건물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신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직접법과 간접법 중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간접법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직접법의 경우에는요, 나중에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비품의 원래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매번 비품에서 직접 깎아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법을 T 계정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 조금 확대해서 제가 그려볼게요. 직접법을 T 계정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지금 같은 비품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비품인데 가치가 지금 얼마가 떨어졌죠? 40만 원이 떨어졌죠? 원래 구입한 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차변에 200만 원이 증가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법의 경우에는 여기에 200만 원에서 40만 원이 직접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200만 원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160만 원이 내년도에 적혀 있게 되죠. 감가상각비는 차변에 쓰이고요. 그래서 이 비품은요,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원래 금액이 얼마였는지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한두 개의 비품, 한두 개의 유형자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한 해 한 해가 되면. 간접법의 경우를 봅시다. 간접법의 경우는요, 비품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 차변에 2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을 40만 원 해줄 때 비품에다가 해주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하죠?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대신 40만 원을 써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래 비품의 금액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깎이는 금액들은 계속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됐어도 40만 원. 정액법이니까 매번 똑같은 금액이 깎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요. 여러분들이 직접법으로 할 때는 조금 확대해서 직접법으로 할 때는 이렇게 금액이 비품의 금액이 바뀌어서 원래의 금액이 얼마였는지 내년도가 되면 내후년도가 되면 조금 흐려지는 반면 간접법은 비품의 금액은 그대로 있어서 내가 원래 애초에 얼마에 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에 알 수 있는 대신 있으며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200만 원짜리였는데 80만 원만큼의 가치가 지금 깎여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간접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유형자산의 처분이에요. 여러분들 지치지 않았나 걱정이 되네요. 이제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서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영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지만 사용 중이던 유형자산을 처분, 없애고 교환, 바꾸고 폐기, 완전히 못 쓰게 만들고 할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장부금액, 예를 들어서 장부금액이 50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처분 금액이 80만 원일 때, 더 클 때는 그 나머지 차액을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50만 원짜리를 80만 원으로 처분했으니까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이익이죠.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이익이 났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장부금액이 50만 원짜리인데 내가 40만 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이번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손실이 됩니다. 로 처리합니다. 이익과 손실은 각자 수익과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대변에 적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차변에 적히게 됩니다. 보고 가야 하는 관련 문제 보시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2월 2일 영업용으로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 장부금액 70만원을 80만원에 거래처인 만물철물에 매각하고 대금은 동점 발행 당좌수표로 받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장부 금액이 70만원인데 80만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차량 운반구가 팔렸기 때문에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써주는데 여기에 70만원을 써야 할까요? 80만원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70만원입니다. 여러분, 차량 운반구에 현재 장부에 적힌 금액은 7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0만원으로 적게 된다면 마이너스 10만원이 남게 됩니다. 회계에서는요,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금액을 적어줘야지만 완전히 그 계정 과목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70만원을 없애기 위해선 똑같이 70만원을 써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받은 돈은 얼만가요? 그렇죠. 차변에 8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공을 더 썼네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동점 발행 당좌수표라고 합니다. 자, 동점 발행 당좌수표. 동점 발행 당좌수표는요. 당점의 차이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동점은 너, 상대방이고요. 당점은 나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은 아니까 나이다 라고 하면서 외우고 동점은 그냥 동점이니까 그 나머지인 너이다 라고 외웠어요. 그러면 동점 발행이라면 너가 발행한 당좌수표, 그러니까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예요. 동현입니다. 여러분, 수표의 경우에는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이고 동점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라는 소리예요. 자, 지금 동점 발행이니까 뭡니까? 현금이죠. 동현이니까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회계 처리해 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70만원 80만원으로 지금 현재 대변에 10만원이 모자라죠. 이 10만원을 뭘로 처리해 주냐? 내가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수익 자리예요? 비용 자리예요? 대변이기 때문에 수익 자리거든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적히게 됩니다. 아니면 뭐 70만원짜리를 8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당당동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음의 경우는 또 달라요. 일단 수표의 경우만 알고 계시고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이고 동점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이 당당동현을 외우시면 당점 발행일 경우에는 이거 당좌 예금으로 처리해야겠다. 동점 발행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처리해야겠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희 학교 친구들은 몇 명은 동현이가 당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